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배현민입니다. 제가 만든 여기 있죠. 이 장비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비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거의 상륙처가 어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부터 되게 딱딱할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공돌이라서요. 제가 항상 단순하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만드는 장비는 머리에다 쓰는데 뇌의 기능 영상을 보여줍니다. 기능 영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간이 있잖아요. 간을 보면 이 간이 잘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일단은 구조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가지고 여기 간이 들어있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간은 그다음에는 이제 기능을 봐야 되잖아요. 기능을 어떻게 보죠? 기능은 피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우리 몸하고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장기가 잘 동작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뇌는 어떻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가 그대로 들어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깨어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피 검사를 하면 뇌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뇌는 우리 몸하고 물리적으로는 결합이 되어 있는데 화학적으로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쥐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며칠을 지난 다음에 몸을 해부해 보니까 모든 장기가 다 파래져 있는데 유일하게 파란색이 아닌 게 있었어요. 그게 뇌예요. 뇌는 화학적 연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 잘못 먹어가지고 머리 나빠졌다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참 인간이 엄청 똑똑한 게 뭘 먹어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는 걸 귀신같이 찾아냈어요. 그게 술하고 마약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기능하는지를 알려면은 뭔가 기능을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만 뇌가 동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 검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우울증, 그다음에 뇌경색, 치매, 그리고 이런 ADHD 같은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저런 질병에 걸렸다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에서 그 하얀색으로 된 부분을 없애고 나서 보면은 이런 혈관 덩어리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뇌 안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야만 하느냐?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인간의 두뇌 활동이라고 말하는 거는 뉴런의 활동이죠. 아시죠? 뉴런이 활동인데,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러면 그 안에까지 뉴런이 꽉 차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뉴런은 우리 뇌의 표면에만 있습니다. 표면에만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뇌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많아지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뉴런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나 쥐보다 똑똑한 겁니다. 다른 동물의 뇌를 보면 이렇게 주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뉴런이 활동하는 게 우리의 뇌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뉴런의 활동이라는 건 도대체 이 뉴런이 뭘 하는 건가? 가만히 보면은 뉴런에서 전기가 나와요. 뉴런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뉴런이 이제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데 그 전기가 나와가지고 그물같이 생긴 데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뉴런이 전기가 나오려면 우린 뉴런에다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만약에 에너지도 안 주는데 뉴런에서 계속 전기가 나오면 우리는 뉴런을 떼다가 발전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뇌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고요. 에너지를 주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먹어서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뉴런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약물이 아니라 산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지고 뇌로 가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뉴런이 동작하게 되면 거기다가 산소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의 어느 부분에서 산소를 쓰고 있다는 걸 알면은 어느 부분의 뇌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동작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뇌를 가지고 그러면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 뇌의 어디를 측정해야 되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뒤에서 앞으로 진화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뒤는 요건 시신경에 관련된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감각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볼 줄 아는 것과 원숭이가 몸을 움직이고 원숭이도 감각이 다 있고 우리의 기능과 원숭이의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능과 원숭이가 다른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을까? 그거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마 영역에 내 자신이 들어있어요. 아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고등 펑션에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자아도 여기 들어있어요. 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치매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었던 뇌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EEG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뉴런에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 같은 걸 대가지고 전압을 측정해 보면 뭐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게 EEG라서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EG는 많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은 MRI 기계 중에 인간의 뇌 기능을 볼 수 있는 MRI가 있어요. MRI 기계가 좋다 보니까 얘는 구조뿐만 아니라 산소의 양까지도 측정을 하는 MRI 기계가 있어가지고 요게 측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MRI 같은 거는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의식불명 환자가 하루 종일 이 MRI 안에 머리를 넣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사용하기 편한 그냥 머리에다 쓰고 태블릿에서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뇌 영상이 나오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동작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백열등을 손으로 딱 잡았을 경우에, 백열등을 손으로 딱 잡으면 손이 빨개지죠? 해보셨나요? 그렇죠? 아니면 핸드폰 불 나오는 걸로 여기도 대보세요. 여기 빨개져요. 이거 왜 빨개지죠? 내 몸에 피가 있어서 빨개지는 걸까요?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요, 밝은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어요. 백색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백색광에 오는 걸 프리즘으로 하면 다시 색깔이 분리되고 다시 몸에 하얀색이 돼요. 물감을 다 더하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을 다 더하면 하얀색이 돼요. 하얀색 안에는 모든 파장이 들어있고 그게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파장이 짧은 거는 다 흡수돼요, 우리 몸에. 그리고 파장이 긴 거는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장이 길면은 멀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부터 아니면 부산에서부터 운전하고 가다가 처음에는 FM 라디오가 잘 나오다가 산을 넘어가면 FM은 안 나오는데 AM 라디오는 나오죠. 그게 AM 라디오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도 빛을 비추는데 붉은색보다도 훨씬 긴 걸 비춰요. 그러면 우리 몸을 엄청나게 잘 빠져나오죠. 빛을 머리에 비춰가지고 우리 몸을,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럼 뼈도 통과하나요? 뼈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는 가시광이지, 파장이 가시광보다 길어지면 뼈도 굉장히 잘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머리에다가 비추게 되고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레이저가 있고 디텍터가 있다고 했을 때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들어가가지고 뇌 표면을 뚫고 나와요.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뇌 표면에 뭐가 있죠? 뉴런은 뇌 표면에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게 빨간색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피, 파란색은 산소를 잃어버린 피. 근데 어떤 파장에 빛을 비쳤을 때 Y축은 흡수도예요. 빛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 그래가지고 산소를 잃어버린 피는 빛을 더 잘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체했을 때 이게 손가락 따보면 무슨 까만 피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산소가 낮은 피. 거기다가 빛이 통과하고 나면은 빛이 잘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에서도 가면 보면은 어느 부분이 뇌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투과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모아가지고 보여주면은 어느 부분에 뇌가 동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수식 하나 정도 안 보면 좀 섭하실 것 같아서 저도 수식 하나 안 넣는 거는 죄악일 것 같아서 하나를 넣는데요. 가장 쉬운 수식인데, 이제 제가 뇌에다가 빛을 비춰서 빛을 받았어요. 뇌에서 빛을 받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빛의 세기가 변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비추고 받은 동안에 이 뇌에서 뭐 뼈가 두꺼워지지도 않았고 피부가 두꺼워지지도 않았고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의 농도도 변하지 않았고 빛의 세기가 변했다면은 그거는 순전히 이 뇌 안에서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건 산소를 제외하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빛의 세기가 변했다? 이건 무조건 산소량의 변화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변했다면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피와 산소를 잃어버린 피의 농도가 변했기 때문이지 그것 말고는 전혀 없다. 이 가정으로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디바이스 뒤에를 보면 이렇게 레이저하고 디텍터가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CT 영상을 찍으러 가면 이렇게 뭔가 둥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윙윙윙윙 소리 나잖아요. 이게 보면 엑스레이를 돌아가면서 찍는 건데요. 그거랑 똑같이 저도 이제 S는 레이저고 D는 디텍터인데 이 S가 보면 이렇게 컨셉츄얼리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뇌 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영상 장치, 이제 요 슬라이드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부탁드렸던 난관, 재밌는 난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디바이스를 다 만들었어요, 저렇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은 막 뇌가 동작을 해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멍 때린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수그리면은 뭐가 나타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여기서 뇌에서 나타나지? 제가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은 의대에서 안 배운 건데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였냐면은 뇌 표면에 있는 두꺼운 정맥 때문이었어요. 우리 몸이 진짜 나중에 알게 돼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심장 위에 있는 정맥은 판막이 없어요. 판막이 뭔지 아시죠? 정맥에서 피의 역류를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장 위에는 판막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동맥이 피를 뿜어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역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는다고 해서 다리 안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판막이 있어서 내가 물구나무 쓰면은 얼굴 바로 빨개지죠. 판막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심장 위에 있는 판막이 퇴화를 해서 판막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맥은 혈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동맥으로 나간 다음에는 뇌 안으로 모세혈관이 들어가죠. 모세혈관에서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중력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모세관 현상 들어는 보셨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나무 뿌리에서부터 물이 일로 올라가잖아요. 잎사귀까지. 이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이게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맥으로 나오는데 정맥, 뇌 표면에 있는 정맥이 두꺼워요. 두꺼운 상태에서 혈압도 낮아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면은 피가 훅 쏠리는 거예요, 일로. 피의 양이 많아지면 산소량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그 산소량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달라지는 산소량.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고개를 수그릴 때마다 피가 도대체 얼마만큼이 몰리느냐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데 보면은 자이로스코프 들어있잖아요. 핸드폰에도 들어있죠. 무슨 모션을 이제 그런 각도라든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 안에다가 이걸 달았어요. 달고 제가 얼마만큼 피가 각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뭐 이렇게 봤더니만 옛날 사람이 만든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뭐냐면 수은지가 뭐 몇 미터까지 올라간다. 이게 베르누이 이퀘이션인데 그걸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그냥 없었을 때는 숙이게 되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디바이스 가지고 뭘 측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방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암산으로 풀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할 때 뭐 머리를 거의 안 써도 되죠. 너무 쉽게 산소를 거의 쓰지 않고 답을 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바로바로 나오죠? 자, 이제 2자리 곱하기 1자리. 자, 저 학생 좀 산소를 써야지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짝수를 좀 잘하시죠? 이 학생 짝수를 더 잘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이제 짝수 곱하기 홀수. 이제 산소를 써야지 좀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2자리 곱하기 2자리인데 이 학생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소를 쓰지 않고 답이 나오고요. 이런 문제는 어렵죠?
이 학생은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요? 예, 산소를 좀 많이 오래 써야지 답이 나오죠. 이런 것도 산소를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고서 자, 그 다음에는 퀘스천은 그러면 똑똑한 사람과 덜 똑똑한 사람을 갖다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똑똑하면 산소를 많이 쓸까요? 아니면은 안 똑똑하면 산소를 많이 쓸까요? 그렇죠. 안 똑똑하면 산소를 더 많이 써야 돼요. 똑똑한 학생을 갖다 놓고 해보면 두 자리도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산소를 안 쓰고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아, 인간의 뇌가 자동차랑 비슷하구나. 이런 평지를 달릴 때는 티코를 타고 달리나 에쿠스를 타고 달리나 뭐 내 차 잘 나가 막 이러는데 뒤에 3명 꽉 태우고 한계령 올라가면 티코 안 나가거든요. 기름 막 써야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똑하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도 뭐 쉬운 문제야 하고 이제 가뿐하게 푸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뇌가 활동할 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실험으로는 그러면 감동을 받았을 때도 뇌에서 신호가 나타날까?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감동받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했는데 이게 태국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감동 그 TV 커머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을 때 이제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이게 말도 안 나오고 패스트 포워드 3배로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겠지만 이거를 테스트를 실제 하시는 분은 감동을 받으신 경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영역에서 뇌의 반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이 길기 때문에 이제 뒤로 훅 넘어가 보면은요. 그러면은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저게 없어질까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죠. 뒷부분에 가서 영상이 끝나고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감동의 여운 때문에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근데 어떤 분은 감동이 아니라 저게 집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뇌학자님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거는 뇌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영상 같은 걸 들고 애플을 갔어요. 애플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애플을 가서 야, 우리 디바이스가 이런 걸 되는데 했더니 야,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뭐 하는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실험들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간의 뇌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3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는 언어 실험, 하나는 수학 실험, 하나는 메모리에 관련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명, 2명, 3명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언어 실험, 수학 실험, 메모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3명이 새로 다른 태스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갖고 이제 뇌가 반응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언어, 수학, 암기 했을 때 다 뇌가 반응하는 패턴은 전혀 달라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도 다 다르고 이 사람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언어를 했을 때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명백한 게 제가 인간의 그 두뇌는 뉴런의 연결이 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이 뉴런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게 연결이 거의 끝나는 부분은 2살 때 끝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특정 부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난리지가 생겨요. 근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강화가 돼가지고 얘가 이거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고 다 자기의 전략대로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뇌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완전히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아서 뇌가 연결된 거예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10길 물 쏘고 날아도 1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왜냐하면 뇌가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의 굉장히 큰 위험성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을 하게 만들었을 때 얘는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는 인간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무기체계 그거 한다고 얘기했다가 전 세계에서 카이스트랑 공동 연구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뇌가 연결이 돼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 결론으로 이거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똑하면 산소를 안 써요. 똑똑하지 않을수록 산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산소를 적게 쓸수록 삼각형이 커지고 산소를 많이 쓸수록 삼각형이 작아지게.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두뇌 올림픽이라고 부르는데 애들을 이 테스트를 시킨 다음에 답을 안 매겨요. 그냥 얼마만큼 액티베이션이 된 걸 보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판단하는데 요 빨간색 삼각형이 저희 연구실에서 거의 가장 똑똑한 영재고등학교 학생 출신인데요. fMRI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거의 측정이 안 되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가장 삼각형이 크고요. 요 가장 작은 삼각형의 학생이 저희 연구실 가장 고년차 박사과정 학생으로 하기가 가장 늦어지는 학생이 삼각형이 작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은 뇌가 다르게 연결됐구나라는 것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가정에 그럼 만약에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긴 두 뇌는 완벽하게 그러면 동일하게 생겼으면 동일한 난리지를 가졌으면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동일한 뇌는 동일한 감정 상태, 동일하게 해피하고 동일하게 불행하고 그렇게 될까? 어떨까요? 그럴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뉴런의 연결을 가진 두 뇌는 동일하게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근데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하게 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동일한 두 대의 컴퓨터는 늘 같은 동작을 할 거랑 똑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하면은. 그렇죠. 근데 두 개의 컴퓨터가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넣으면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되게 엄청 우울해. 근데 약을 먹거나 뭐를 하면은 해피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뇌의 하드웨어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감정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소프트웨어가, 뇌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긴 들었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능하고 관련되어 있는 뉴런의 연결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뭘까? 소프트웨어는 우리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엔돌핀이라든가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서은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 장착하는 프로세스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뇌 영상 장치를 제가 좀 자랑하려고 이거는 집어넣었는데요. 이런 걸 인간의 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뭐를 할 수 있느냐, 이 디바이스 가지고. 이제 이런 디바이스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신경과에서 그러면 중환자실에 엄청 많은 환자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깨어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건희 회장님처럼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앰뷸런스가 나가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뇌를 측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40명 정도가 깨어났어요. 40명 정도가 깨어났는데 일부는 뇌손상을 가지고 깨어났고 일부는 뇌손상이 없이 깨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야, 그때 측정했던 데이터 다시 한번 보자. 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는 정상인의 뇌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주파수대예요.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요거는 시간입니다. 밝은 색은 신호가 많다, 파란색은 신호가 없다. 근데 보면은 뇌손상이 있는 정상인과 뇌손상 없는 사람이나 뇌손상이 있는 경우나 다 높은 주파수의 신호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 쉬잖아요. 숨 쉬면 뇌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주파의 신호는 있는데 가장 다른 점은 이 저주파에서 뇌손상이 있는 사람은 신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서히 변하는 신호가 뇌손상 환자들한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이걸로 논문을 써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뭐 행복을 느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우리의 그 행복한 기억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의 그런 기억, 뇌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그러면 뇌에 대해서는 좀 알았는데 그럼 뭐 내 행동 패턴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라는 측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던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미스테리가 있는데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뇌에는 그 림프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림프계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 림프계가 온몸에 있어요. 림프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노폐물이 있는데 인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에는 림프계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25%를 30%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쓰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이 어떻게 림프계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최근에 알려진 학설이 뭐였냐면은 이제 쥐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두개골이 있고 뇌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물이 쌓여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뇌척수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뇌척수액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해가지고 낮 동안 쌓여있던 뇌 노폐물이 뭐냐면 아밀로이드 베타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들어보셨죠?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거가 문제다라는 데 포커스를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모든 사람들의 낮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 쌓이고 있어요. 자는 동안에 이거를 없앤 거죠, 우리는. 그래서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지 못한 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너무 부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을 잘 못 자는데 치매에 걸리시고, 알코올성 치매라는데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잠도 잘 못 자지만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도 그렇고 이게 다 너무 잘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치매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는 깊은 수면을 잘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머리가 잘 살아있어야지 또 계속 행복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실험을 정말 해보면 정말 잠잘 때 물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를 항상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만들어진 이 기술 가지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군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저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